예, 2장에서는 우리가 물과 수용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물과 물 간의 어, 상호작용, 또 물과 다른 용질 간의 상호작용, 또 물과 다른 소수성 분자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소결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또 소수결합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이온결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 성분이 물인데, 왜 물이 그렇게 그 몸에서 중요하고 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우리 몸은 또는 생명체는 수용성인 물질 외에도 이 지용성인 물질도 같이 존재하는데, 이 넌폴라한, 다시 말하면 비극성 분자들은 물속에서 이제 그 뭉치게 됩니다. 어그리게이션이 되는데,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고 이것의 중요성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여러 가지 이제 용질을 녹이고 있는데, 용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물이라든지 설탕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가 아니고 100도씨보다 더 높습니다. 또 어느 점도 더 낮아져요.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온다고 그러면은 소금물이라든지 설탕물은 0도씨 이하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용질이 어떻게 해서 물의 특성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모든 물을 가지고 있는 그 용액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수용액은 pH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죠. 그 수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구해지고, 또 그 수소이온 농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또 pK라는 것이 있는데, pK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약산과 염기, 이런 것들이 pH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사실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6번째 나와 있는 이 완충용액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완충용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pH는 7.4 정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크게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완충용액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 그 수용액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 완충용액의 pH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물이 그 생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물의 함량이 70에서 한 90% 정도 돼요. 사람의 경우도 어렸을 때는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대략 한 뭐 60%더 나이가 들면은 50%대로 이제 감소가 되긴 하지만은 여전히 물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비율적으로 함량 측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생명체가 물에서부터 그 진화돼서 왔다. 그것은 뭐 이 태양에서부터 쏟아지는, 우주선에서부터 쏟아지는 이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보통 자외선은 물을 통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의 대부분의 그 생물체에서의 화학 반응은 수용액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효소 반응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효소 반응의 경우도 대부분 그 수용액에서만 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개는 가수분해 반응 또는 뭐 물을 그 생산하는 반응, 물을 이용하는 반응, 뭐 이런 반응들이 생화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물분자는 여러 가지 고분자들, 예를 들면은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의 구조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세포막을 형성하는데도 간접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뭐 그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분자의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또 화학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옥텐 룰이라는 그 규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은 그 물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산소 원자 주위로 그 최외각 전자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물 분자에서 보면은 이 산소는 수소를 2개하고 이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총 8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4쌍의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산소 주위에 4쌍의 전자 또는 8개의 그 전자를 가졌을 때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산소는 수소와 수소 두 개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뭐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화학적으로 볼 때는 산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2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수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결합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근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화학에서 얘기하는 옥텟 룰을 정확하게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8개의 그 전자들은 혼성 궤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sp3 오르비탈에 다 그 존재한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sp3 오르비탈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또 시간이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전자 8개 중에서 2쌍, 다시 말하면 총 4개죠. 4개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 2개하고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 전자 2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산소에는 최외각 전자가 총 6개가 있어요. 6개의 전자가 있는데 6개의 전자 중에서 수소로부터 이제 2개의 전자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총 8개가 되는 겁니다. 8개의 전자가 되는데 8개의 전자가 되면은 이제 상당히 안정한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 산소에서 2개를 제외한 4개죠. 나머지 4개는 이제 2쌍의 전자쌍이 되는데 이것은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의 그 물 분자의 구조를 보면은 기하학적 구조를 보면은 삼연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뒤틀린 삼연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대표적인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원자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음성도의 그 순서는 우리가 그 화학 시간에 배웠듯이
F 플로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하고 수소하고 이제 비슷한 이런 식으로 그 전기음 성도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원자가 수소에 있는 전자를 강하게 당기는 그 힘이 다이폴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을 발생을 시켜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그 이 물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그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수소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당긴다는 거죠. 당기게 되면은 산소가 약간 전자를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델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반면에 수소는 전자를 약간 수소한테 뺏겼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은 어떤 한쪽이 플러스 차지, 어떤 한쪽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을 때, 그 보통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이폴 모멘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수소 결합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수소를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수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물 분자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쪽은 약간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은 수소를 제공할 수 있는 도노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산소는 수소를 받을 수 있는 수소 원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억셉터 수용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했던 그 슬라이드를 그냥 해석해 놓은 거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옥텟 룰이라는 규칙이 있다. 일반 화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데 체유각 전자의 개수가 2개 또는 8개일 때 그 원자는 그 분자의 구조는 굉장히 안정하게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옥텟 룰 또는 옥텟 규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소 주유로 4개의 전자쌍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8개의 체유각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이 오른쪽 요 그림에 그게 이제 나오는데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산소고 여기에 그 수소가 하나씩 있어요. 수소는 잘 알다시피 1번이고 전자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수소에서 온 전자인데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체유각 전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총 6개입니다. 여기 2개가 있고 여기도 2개가 있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는데 수소하고 전자를 이제 공유를 해요. 같이 공유를 하게 됐기 때문에 체유각 전자가 실제로는 8개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전자를 세게 잡아 당겨서 이 산소 쪽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고 이와 같이 수소 있는 쪽은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약간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들 전자는 4개의 sp3 오비탈에 존재한다.
혼성 궤도 함수 중에 이제 sp가 있고 sp2가 있고 sp3가 있고 그런데 이 sp3 올비탈에 존재한다. 이거는 일반 화학이기 때문에 뭐 그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은 화학책을 보면은 궤도 함수에 대해서 뭐 공부할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화학책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 그 다음에 산소의 전자쌍 가운데 둘은 두 개의 수소와 각각 공유를 교환합을 하고 있다. 아까 뭐 얘기했던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의 공유 결합이 존재한다. 나머지 두 개의 전자쌍은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론 페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전자쌍 두 개, 이쪽에 전자쌍 두 개. 이것은 이제 암흑하고도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 물 분자 자체 한 개로만 봤을 때는. 근데 여러 개로 봤을 때는 여기도 사실은 다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합을 하고 있죠. 수소 결합을 이온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하고. 그래서 그 물의 3차원적인 구조, 기하학적 구조는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다. 여기에 그 삼연체 구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수소와 수소 사이에 각도가 109.5도가 아니고 104.5도가 되겠습니다. 정사면체의 경우는 109.5도인가 하여튼 그렇죠. 근데 그 이것은 약간 뒤틀린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수소와 수소 사이의 각도가 104.5도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이것도 역시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 원자가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전자를 좀 당기는 힘이 이렇게 강하고 수소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산소한테 전자를 좀 뺏기는 그래서 이쪽이 약간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고 수소 있는 쪽이 플러스 차지를 띠게 돼서 이런 그 같은 분자 내에서 마이너스 차지가 띠고 있는 부분과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부분이 로 나눠지게 양극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 모멘트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힘을 얘기하는데 어떤 순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이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물은 수소 결합을 할 때 수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 물 분자 안에 있는 수소는 수소 결합할 때 수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수용자로서 영어로는 accept라고 그러죠. accept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자 그 궤도에 대해서 혹시 몰라가지고 쭉 설명을 그 해놨는데 뭐 궤도 함수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걸 한번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자각을 얘기할 때 뭐 K각, L각, M각, N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시 K는 뭐 그 올비탈로 1s 올비탈, L각은 2s 올비탈, 2p 올비탈, 그 M 껍질은 뭐 3s 올비탈, 3p 올비탈, 3 올비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궤도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를 보면은 여기 빨간 선처럼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3s 3p 4s 3d 4p 5s 4d 5p 6s 이런 식으로 전자가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시간 되는 대로 화학책을 보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혼성 궤도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설명한 부분인데, 물 분자 같은 경우 아까 그 sp3 올비탈의 전자가 거의 대부분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sp3 올비탈이라는 것은 여기 그 s 올비탈과 이 p 올비탈이 혼성으로 존재하는 그런 올비탈을 얘기하고,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s 올비탈. 예, 물은 여러 가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비등점이 높고,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 높습니다. 보일링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도씨죠. 순수한 물의 경우 멜팅 포인트는 0도씨입니다. 얼음이 물이 될 때 0도씨에서 됩니다. 또 스페시픽 히트, 비열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1칼로리 per gram, 1g의 그 물을 그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이제 1칼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높은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또 생명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또 지구 환경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증발 잠열이 굉장히 높은데요. 1g의 물이 증발할 때 539칼로리의 물이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고 지구 환경 온도를 유지하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철에 덥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그 피부에서 물이 증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양의 열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온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또 그 지구 표면의 온도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물이 증발이 되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특히 한여름철에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게 비칠 때 물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열이 이 지구 표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뭐 거의 100도 뭐 200도 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물이 없는 뭐 저쪽 그 다른 뭐 토성이나 목성이나 뭐 이런 데는 만약에 태양빛이 쪼인다고 강하게 쪼인다고 그러면은 뭐 수백 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이 있는 지구만은 이 물이 일종의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온이 높다고 하더라도 뭐 7, 8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드물고, 아무리 많이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영하 한 4, 50도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표면 장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곤충들이 물 위에서 그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물체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관 현상이 이 표면 장력 때문에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영양소가 또 물이 그 식물의 그 아주 높은 꼭대기까지 물이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물방울 형성하는 것도 이런 표면 장력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 장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의 경우는 이 고체 아이스죠. 얼음에 비해서 이 액상의 그 물의 비중이 더 커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겨울철에 날씨가 그 추울 경우에 이제 얼음이 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고체인 아이스의 비중이 물보다 더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스가 이 강에 또는 어떤 물이 있는 곳에 표면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제 얼게 되겠죠. 왜냐하면 비중이 무거우니까 얼음이 얼면은 바로 밑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저서 생물들, 물 밑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얼음이 차오르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얼음이 물보다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얼음이 얼 때는 항상 위에서부터 얼고 밑에는 항상 그 액상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산소도 있고 영양소도 있고 그래서 생태계 보존에 굉장히 중요하죠. 물고기도 살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수초도 살 수가 있고 저서 생물들이 지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물은 굉장히 좋은 용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 성분들을 녹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물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용매로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사용하는 포도당이 제대로 안 녹을 거고 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인 단백질도 잘 안 녹을 거고 그렇게 되면 생명체가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곤충이 물 위에 이렇게 이제 떠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뭐 사람도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하고 다른 용매들하고 이 멜팅 포인트, 녹는 점하고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을 이제 비교해 놓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물은 이제 0도씨에서 녹고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리고 증발 잠열이 2260, 칼로리로는 539 칼로리. 이게 주울로 표시했을 때는 2260 주울입니다. 이 주를 4.2인가요? 로 나누면은 칼로리로 환산이 됩니다. 어쨌든 이 메탄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수레 성분인 에탄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에탄올 같은 경우 멜팅 포인트가 어느 점이 마이너스 117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17도 이하가 돼야만 이게 고체가 되는 거예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보일링 포인트는 78도, 78도만 되면 끓어요. 또 증발 잠열도 물보다는 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성분이 물인데 이 물이 다른 용매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 분자에 대해서는 아까 대충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하는 셈이 되긴 되는데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특별히 이제 수소결합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물 분자는 이론적으로 그 총 4개의 물 분자하고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물 분자 하나가 수소 분자 4개 물 분자 또 다른 물 분자 4개하고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물 분자들끼리 결합은. 그래서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물 분자가 이와 같이 그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부분과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분자와 물분자들 간에 서로 그 수소를 이거는 이제 그 줄 수도 있고 이쪽 물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소를 주는 거예요. 이쪽 물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 물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소를 받는 거죠. 억셉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이게 이제 산소인데 이 산소가 여기에 있는 수소로부터 약간의 전자를 받는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전자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이쪽이 이제 그 델타 플러스고 이쪽이 약간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 당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소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소결합이라 함은 수소가 반드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 생명체는 수소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DNA라든지 RNA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결합을 통해서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의 그 수소결합을 하는 그런 특징,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 분자의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시간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런 물 분자 안에 있는 OH 본드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결합의 일종인데, 실제로는 한 33%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온 결합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온화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정사면체는 원래 그 109도인데, 이 본드 앵글이 HOH의 요 각이 104.3도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얼음이 녹는 거, 그리고 이 증발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상온이라 하면은 뭐 대략 한 20도씨 정도를 얘기하는데, 상온에서 얼음이 녹죠. 그리고 상온에서 20도씨 정도 돼도 물이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연력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델타 G라는 게 있어요. 델타 G는 집스의 프리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집스 프리 에너지는 어떤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건지 또는 비자발적으로 일어날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연력학의 어떤 그뭐 수치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델타 G를 우리가 집스 프리 에너지 또는 뭐 드라이빙 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델타 G는 델타 H, 다시 말하면 엔탈피 변화입니다. 본드가 끊어질 때 또는 본드가 형성이 될 때 그 내부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델타 H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T는 절대 온도를 얘기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온도. 예를 들면 우리 그 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몸의 온도. 보통 우리 몸의 온도는 대략 37도죠. 37도 더하기 절대 온도 273 더하면은 이제 그 T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T는 이제 절대 온도, 켈빈 온도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 델타 S라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는 무질소도라고도 번역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액체에서 증기로 바뀌는 것은 이제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S가 플러스로 증가하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얼음이 또 녹아서 액체로 되는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물이 얼음으로 되는 거는 이제 질서가 더 잡히는 거니까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죠. 델타 S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그 기호를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의 그 녹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델타 H의 변화는 크게 뭐 없다고 보고요. 물이 녹는 과정은 델타 S가 증가되는 과정이죠.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G 값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델타 H는 거의 뭐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T 곱하기 델타 S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겁니다.
다시 말해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음의 값을 가질 때는 그 반응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발열 반응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exergonic reaction, exergonic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반대로 델타 G 값이 양의 값을 가질 때, 0보다 큰 값을 가질 때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이 되길 됩니다. 그래서 얼음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얼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물 한 분자가 총 그 4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 분자, 액상의 물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 한 개당 3.4개의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얼음에서 물 한 분자가 지금 여기에 있는 물 분자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쪽에 있는 물 분자하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여기 1번. 그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물 분자하고 또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있는 물 분자하고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물 분자 요 가운데 여기에 있는 물 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수소입니다. 이 수소하고 옆에 1번의 요 산소 원자하고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 그 4번 위치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요 4번 물에 있는 산소하고 또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산소가 그 2번에 있는 그 수소와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물 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번 그 물 분자에 있는 요 수소하고 또 이와 같이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산소가 요건 이제 산소죠. 그래서 총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물 한 분자가 네 분자의 수소와 또는 네 분자의 물과 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얼음의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그 격자 모양으로 수소 결합이 그 맥시멈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총 4개의 결합을 하고 있고, 물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 한 분자당 3.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면은 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수소 결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어떠한 결합들이 또 가능한가?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듯이 한 4종류의 결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완전히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 그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금인데, 소금은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나트륨과 클로라이드는 각각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결합하는 것은 이온 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트륨에 있는 전자가 이 클로라이드 쪽으로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100%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클로라이드는 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됐고,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게 됩니다.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결합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electrostatic interaction은
완전히 그 전하를 띤 종류들과 사이의 그 결합이다. 그리고 이온이나 또는 퍼머넌트 다이폴, 이 퍼머넌트 다이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물 분자였죠. 이것과 완전히 이온화된 것과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소금을 예를 들었을 때 소금의 나트륨하고 이 물하고의 결합도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소 결합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아까 물 분자를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데르발스 인력 또는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약한 결합입니다. 모든 원자들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폴라리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원자의 그 뭐 전기음 성도라든지 아니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극성,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든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 이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이 반데르발스는 원자의 그 사이즈가 클수록 그 반데르발스 결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그 원자 또 원자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전자 밀도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앞쪽은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뒤쪽으로 전자 밀도가 이제 그 처지게 되면은 뒤쪽은 약간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되고 앞쪽은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이 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앞쪽은 약간 전자 밀도가 낮고 뒤쪽은 전자 밀도가 좀 높아진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하고 요 앞에 있는 요 원자하고 서로 그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고 이쪽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이제 그 약하지만은 서로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반데르발스 인력 또는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소수결합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결합은 아니고요. 이 물 분자 안에 물을 싫어하는 어떤 그 비극성인 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그 뭉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뭉치는 현상은 원래는 이제 그 물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이 안에 물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이런 현상은 관찰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 우리 식용유를 보면은 식용유가 그냥 식용유끼리만 있을 때는 뭐 그냥 특별한 결합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식용유를 물에다가 넣으면은 이 식용유 그 방울들끼리 서로 뭉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하이드로포빅 이펙트 또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소수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우리 그 세포막이 이제 지방 성분이 많아요. 이 세포막이 이루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소수결합입니다. 자, 다시 그 수소결합으로 가서 이 수소결합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그 다양합니다. 여기에 이쪽에 이제 카보닐 그룹의 산소, 또 여기 하이드록실 그룹의 수소 서로 잡아 당기죠. 여기는 이제 약간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을 거고 여기는 약간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인력이 작용합니다. 뭐 이런 수소 결합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아미노 그룹이 있고 여기 카보닐 그룹이 있는데 여기도 산소와 여기 수소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는 약간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고 여기는 약간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력이 작용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펩타이드 본드에서 이런 구조가 관찰이 됩니다. 이 단백질의 가장 핵심적인 그 결합이 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또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이온화된 물질들끼리 서로 잡아 당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청력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서로 밀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청력이 작용할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청력이라기보다는 플러스가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수 결합은 뭐 적극적인 결합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싫은 사람끼리 모이듯이 서로 좋아하지 않는 원래는 뭐 서로 아무런 뭐 인력이 없었지만은 물이 불편하니까 물을 피해서 서로가 이렇게 뭉치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소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데르바스 인력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결합은 공유결합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여기 본드를 끊는 에너지가 수소결합의 경우는 몰당 20kJ인 반면에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의 종류마다 이것도 또 다 다르긴 한데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내부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물이 얼 때 또는 물이 녹을 때 거의 0으로 우리가 취급을 했는데 사실 0은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엔탈피 변화가 약 플러스 한 6 kJ per mol 정도 됩니다. 또 물이 끓어가지고 기체로 될 때 내부 엔탈피 변화가 플러스 44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집수 프리 에너지 델타 G 값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값이 이 절대 온도에다가 엔트로피를 곱한 값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음이 녹는 거나 물이 증발하는 거나 다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연력학적으로 볼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수소결합의 종류 아까 여러 가지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모든 경우에 다 수소가 관여를 하고 있고 주로 우리 생화학에서 다루는 생물체 안에서 수소 결합을 하는 수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받아들이는 원자들은 대개는 산소 아니면 질소다. 이 정도만 여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 결합이 이제 생명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과 분자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과 이런 알코올 과의 결합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수소 결합이고 또 물과 이런 케톤 화합물과의 결합 이것도 이제 수소 결합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단백질에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는 게 있는데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이루고 있는 결합을 우리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요. 여기 펩타이드 결합인데 이 CONH
이게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과 펩타이드 결합 간에 이런 수소 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기와 염기들 간에 여기 이제 타이민 염기하고 아데닌 염기하고 이와 같이 이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이 경우는 이제 그 수소 결합이 두 개인데 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는 수소 결합이 세 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소 결합의 방향성인데 어떤 수소 결합은 이와 같이 이제 직선으로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수소 결합이 이렇게 각을 이루면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소 결합이 약하겠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수소 결합이 더 강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그리고 이제 물과 수소 결합을 하는 또는 그 물과 그 정전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 생체 내 물질들을 여기에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포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글라이신, 뭐 아스파테이트 이런 그 아미노산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젖산이 있고, 그레이세롤이 있고, 그다음에 non-polar한 것으로는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물과 직접적인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왁스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아미노산들은 페니랄란이라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페닐 그룹이 있는 이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하고 이쪽에 그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하이드로필릭하고 그러니까 친수성인 부분과 소수성인 부분이 같이 한 분자 내에 동시에 존재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엠피패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엠피패틱한 이런 물질들이 인지질도 또 그래요. 인지질 중에 포스파티딜 콜린을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방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산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합니다. 소수성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부분들,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친수성이에요. 물하고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은 아주 좋은 용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그 극성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은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용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사실은 차지를 띠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 또는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미노산 뭐 20종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이 차지를 띠고 있거나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펩타이드 종류들, 또 알코올 종류들, 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다 물에 잘 녹습니다. 그렇지만은 non-polar한 물질들, 지용성 물질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지용성 가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CO2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이 잘 못 녹여요. 그래서 이 물 속에는 CO2가 그렇게 많이 녹아 있지 않습니다. 또 산소도 뭐 그렇게 많이 녹아 있지는 않죠. 그리고 에로마틱 모이어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미노산 중에서도 뭐 타이로신이라든지 페니랄라닌 이런 것들은 방향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상대적으로 잘 녹지 못하고 또 엘리페틱 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지용성 사슬을 의미하는데 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페틱 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물과 섞이질 않죠. 물이 좋은 용매가 되질 못하고 그 푸어 솔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물이 그 소금을 녹이는 과정을 그리고 소금에 있는 나트륨과 클로라이드가 어떻게 그 물과
이온 결합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는 이제 조그맣게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게 나트륨이고, 보다시피 나트륨이고, 크게 그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것이 클로라이드 이온입니다. 이것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소금 형태로 있을 때, 분말 형태 뭐로 있을 때, 고체 형태로 있을 때, 완전히 이온화가 돼가지고 나트륨은 플러스, 클로라이드는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고, 이들 간에 서로 인력이 작용을 해서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물과 만나게 되면, 소금을 우리가 물에다 넣게 되면은 소금이 물에 녹습니다. 녹을 때 이제 어떤 결합을 하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이제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결합을 하게 돼요. 여기에 그 물 분자의 수소가 약간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쪽이 이 클로라이드 있는 쪽과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결합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의 산소는 약간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나트륨하고 서로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클로라이드 이온은 물 분자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 분자가 여러 개가 이렇게 감싸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건 다 이제 이온 결합이죠. 여기에 나트륨과 클로라이드가 서로 이온 결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에 녹았을 때도 이 나트륨과 클로라이드는 물에 쌓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온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연력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질서 정연한 질서가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물에 녹다 보면은 이같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되죠.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이거는 질서 정연한 거고, 물에 녹았을 때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G 값이 0보다 더 작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자발적이다. 자발적으로 녹는다. 소금이 물에 들어갔을 때 녹는 것은 연력학적으로 볼 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자, 소수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그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소수결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극적인 결합은 아니고 수동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동적인 결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물이 없으면은 결합을 하지 않았을 텐데, 물 속에 이 non-폴러한 비극성인 어떤 용질 분자가 존재할 때 불편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현상을 우리가 소수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력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물 분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이 non-폴러한 용질이 있을 때 물의 그 질서도가 상당히 질서도가 높아요. 질서도가 높은데 non-폴러한 그 용질들끼리 서로 뭉치게 되면은 물이 그 질서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질서도를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것이 연력학적으로 무질서도를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인지질이 있어요. 여기 인지질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이드로필릭한 머리 부분이 있고 하이드로포빅한 소수성인 이런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 꼬리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이제 이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분자들은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비극성인 이런 그 지방 성분들이 이렇게 존재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태죠. 질서 정연하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상당히 감소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런 그 지방 성분이 하나가 아니고 지방 분자가 세 개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물 분자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이거를 감싸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총 30개의 물 분자가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방 성분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게 되면은 이거를 감싸는 데 필요한 물 분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만약에 30개였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한 10개만 있어도 충분한 거죠. 이 지방 분자를 감싸는데 나머지 그럼 20개는 자유스럽게 되는 겁니다. 20개는 이거는 이제 프리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력학적으로 당연히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용액에다가 지방 성분들을 이렇게 넣었을 때 지방 분자들이 서로 뭉쳐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연력학적으로 볼 때 자발적인 거다. 왜 그러냐? 이 분자들을 각각을 이렇게 포위하려면은 물 분자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까지 예지만은 30개의 물 분자가 무질서도가 없이 질서 정연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세 개 지방 분자가 하나로 묶여 있으면은 물 분자가 얘들을 감싸는데 10개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 20개는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자유도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이다. 델타 G 값이 0보다 작은 그런 반응이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세포막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마이셀 구조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셀 구조는 이제 그 세포막 구조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가 그 영양소가 특히 이제 지방 영양소가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마이셀이 형성이 되는데 이 겉에 있는 이 파란색은 친수성, 안쪽에 있는 이 노란색은 소수성. 이 소수성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고 친수성인 이런 그 잔기들은 이 물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에 이렇게 이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셀을 형성할 때 물 분자가 편한 거죠. 그래서 이 지방 성분들이 왔을 때는 이와 같은 이제 구조를 자발적으로 마이셀이라는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력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좀 더 확장하면은 기질과 효소가 그 결합하는데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기질이 만약에 그 물에 녹아 있다. 그리고 이 기질을 감싸는데 일정한 수의 물 분자가 이렇게 필요하고, 또 효소도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액티브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활성 부위를 감싸고 있는데 물 분자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한다.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요 결합 부위에 원래 있어야 되는 물 분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가 그게 뭐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많은 물 분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럼 자유도가 증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델타 G 값이 0보다 작은 반응이고, 엔트로피는 죄송합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기질과 효소가 이 결합하는 이 과정은 그냥 뭐 외부에서 어떤 힘을 줄 필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물의 총괄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총괄 특성이라 하면 물의 어는 점, 끓는 점, 전기압, 삼투압 이런 특성을 우리가 합쳐서 colligative property, 총괄 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 속에 어떤 용지를 넣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비커에는 순수한 물만 들어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런 그 노란 색깔의 그 용질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똑같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이 수증기 압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수증기압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증기압은 여기에 중간중간에 용질이 있기 때문에 용질이 물이 증발하는 것을 이제 그 억제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80이 될 수도 있고, 압력이 뭐 70이 될 수도 있고, 용질의 그 양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금물을 예를 들면은 여기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온도를 높여야 이 물이 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순수한 물로 된 경우는 100도씨만 되면은 물이 끓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은 그 수증기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온도를 높여야만, 용질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용질이 껴있기 때문에 뭐 1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만 이제 같은 100이라는 압력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특성을 우리의 물의 그 총괄 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니 그 이 단원을 시작할 처음에 물의 특성은 용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용질이 물의 어떤 총괄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의 총괄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삼투압인데요. 지금 여기 그 비커에 순수한 물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그 유리 막대로 되어 있는데, 이 끄트머리 이 부분은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 반투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물은 투과가 되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용질은 투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액을 넣고, 이 그 유리관을 물 속에 이제 담갔을 때 물은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셀로판 반토막을 통해서 물이 용질이 있는 쪽으로, 용질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그 비커의 이 수면하고 이 유리 막대의 수면하고 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엣지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엣지만큼의 물기둥의 높이가 바로 이제 삼투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높이를 강제로 눌러서 이 물 표면하고 같이 이제 맞출 수가 있겠죠. 피스톤을 여기다가 넣고서 이거를 이제 어떤 압력을 줘서 여기에 그 비커에 있는 비커에 담겨져 있는 물의 수면과 같게 만들 때에 가해지는 이 피스톤의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 옛날에 반트호프라는 사람이 이 삼투압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삼투압 파이는 용질의 농도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절대온도 T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기체상수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0.8이 얼마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기체상수는 말 그대로 이제 상수고 T는 이제 그 절대 온도입니다. 만약에 뭐 25도다 그러면 거기에 273을 더하면은 298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IC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용질의 농도인데 용질이 그 물에 녹아서 만약에 이온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2개 이온으로 바뀐다. 그러면 I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3개 이온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이 용질의 그 농도가 아니고 용질의 농도에다가 이온화가 됐을 때 몇 개로 이온화가 되느냐, 뭐 한 개로 이온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 같은 경우, 포도당 같은 경우는 물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2개 뭐 플러스 차지일 땐 마이너스 차지일 땐 이온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포도당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근데 소금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소금 NaCl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서 나트륨과 클로라이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만약에 소금 분자가 1몰 있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나트륨 1몰, 클로라이드 이온 1몰 해가지고 총 2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몰랄 정도의 용질을 가지고 있는 수용액의 그 삼투압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반토프의 법칙에 따라서 파이 삼투압은 IC RT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만약에 IC 값이 1몰랄이다. 1몰랄 농도고 기체 상수가 0.082 뭐 대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 T가 0도시다. 그러면 이제 그 켈빈 온도는 273이죠. 이것을 하면은 22점 대략 한 4기압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1몰랄 농도 용질을 가지고 있는 수용액의 삼투압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22.4기압이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삼투압과 관련해서 그 등장성 용액 또는 고장성 용액, 저장성 용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세포를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적혈구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대표적인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중에 하나죠. 적혈구가
대략적으로 그 300ml 오스몰라리티의 3탑을 가지고 있고 삼투질 농도가 300ml 오스몰라리티 또는 0.3 오스몰라리티 정도의 용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수용액이 만약에 똑같이 0.3 오스몰라리티 또는 300ml 오스몰라리티 용액이다. 그러면은 이 적혈구는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하고 내부하고 용질의 농도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외부의 용액을 우리가 등장성 용액, 아이소토닉 솔루션이다. 실질적인 그 물 이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등장성 용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 고장성 용액이라는 것은 이 세포 안에 있는 용질의 농도보다 바깥의 용질의 농도가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소금물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바다의 그 해수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0.3% 3% 정도 되는 소금 용액이 아마 3%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3%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고장성 용액입니다. 이 소금물에다가 적혈구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 용질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와요. 그럼 이제 세포가 이게 쪼글쪼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세포보다 우리 생체에 있는 세포보다 외부에 있는 그 용액의 수용액의 용질의 농도가 더 높을 때 우리가 하이퍼토닉 다시 말하면은 그 고장성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 세포는 이제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이거와 이제 반대로 그 저장성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용액이 이 300ml 오스몰라리티보다 더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0.9% 소금 용액에 비율을 하는데 뭐 한 0.1% 정도 되는 소금 용액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저장성 용액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의 이동은 항상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터져버리게 돼요. 이러한 용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는 용액을 저장성 용액 또는 하이포토닉 저장성 용액 이렇게 이제 얘기.